어머니를 위해 19 소녀가 서울로 상경했다. 한겨울 청량리역, 어머니가 주신 김치통이 전부였던 소녀. 수많은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데 감동 63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감동을 줍니다. 63빌딩만큼 높은 감동을 선사하겠습니다. 1980년 겨울, 매서운 한파가 전라남도 순천을 뒤덮은 새벽이었다. 군청 앞 버스 정류장에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았고 간간히 내리는 한방눈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을 하얗게 물들이고 있었다. 19살 박은주는 어머니의 거친 손을 꼭 잡은 채 서 있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만이 그녀의 떨리는 마음을 겨우 붙잡고 있었다. 달랑 보퍼짐한 보따리 하나와 낡은 반찬통에 담긴 김치가 은주의 전 재산이었다. 김치 단지 위로 피어오르는 하얀 입김이 마치 어머니의 한숨처럼 느껴졌다. 어머니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부터 부엌에서 무언가를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고 은주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버스 정류장 앞에 서서 어머니는 딸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키가 훌쩍 자란 딸을 보며 어머니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다. 평생 남의 밭에서 일하며 굳어버린 손으로 은주의 볼을 쓸어내렸다. 그 손에는 딸에 대한 미안함과 걱정, 그리고 한없는 사랑이 담겨 있었다. 은주의 아버지는 그녀가 6살 때 세상을 떠났다. 농사를 지었지만 해마다 빚만 쌓여갔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혼자서 2배, 3배로 일했다. 보따리 장사를 시작했고 장날이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장터를 돌았다. 농번기에는 남의 땅을 매며 은주를 키웠다. 겨울이면 손이 트고 갈라져 피가 나도 장갑 없이 일했다. 그 모든 것이 은주를 위한 것이었다. 이제 은주는 서울로 떠난다. 어머니가 써준 주소 한 장을 들고 삼촌을 찾아갈 예정이었다. 그곳에서 일자리를 구해 돈을 벌고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 그녀의 꿈이었다. 하지만 가슴 한켠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에서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정말 성공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새벽 버스가 정류장으로 들어서자 은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딸의 손을 더욱 꽉 움켜쥐었다. 마지막 순간까지 놓치고 싶지 않은 듯했다. 차창 밖으로 흩날리는 눈송이들이 마치 이별을 아쉬워하듯 천천히 내려앉았다. 은주는 버스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돌아보았다. 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그녀는 강한 척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은주도 울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버스가 출발하고 창밖으로 어머니의 모습이 점점 작아질 때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버스는 서서히 속도를 내며 순천의 시골길을 달렸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마치 은주의 어린 시절처럼 흐릿하게 보였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어머니의 거친 손바닥이 자신의 손에 남긴 온기가 아직도 생생했다. 그 온기만큼은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그리고 반드시 성공해서 어머니께 효도하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서울 청량리역의 새벽은 순천과는 다른 냄새가 났다. 매캐한 기름 냄새와 수많은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은주의 귓가를 스쳐 지나갔다. 손에 꼭 쥔 주소 한 장을 들고 은주는 역사를 빠져나왔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그녀의 볼을 때렸다. 서울의 바람은 순천의 바람보다 더 매서웠다. 삼촌의 집을 찾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지하철을 타고 주소를 찾아갔지만 그곳에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주인 아주머니의 말에 따르면 삼촌은 6개월 전 이미 이사를 갔다고 했다. 새 주소는 알 수 없었다. 순간 은주의 다리에 힘이 빠졌다. 생면부지의 서울에서 의지할 곳을 잃은 것이다. 첫날 밤 은주는 청량리역 대합실에서 밤을 보냈다.
딱딱한 의자에 몸을 기대고 앉아 있는 동안 어머니가 싸준 김치 냄새가 그녀의 코끝을 스쳤다. 반찬통을 열어보니 김치 사이사이에 메모가 끼워져 있었다. 어머니는 글을 몰랐지만 누군가에게 부탁해 쓴 듯했다. 은주야, 밥 챙겨 먹어라. 그 한 줄에 은주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다음 날부터 은주는 일자리를 찾아 나섰다. 청량리에서 동대문까지, 동대문에서 을지로까지 하루 종일 발로 뛰었다. 처음에는 신발 공장에 들어갔다. 접착제 냄새가 진동하는 공장에서 하루 12시간을 버텼지만 일주일 만에 공장이 문을 닫았다. 다음은 봉제 공장이었다. 재봉틀 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작업장에서 밤낮 없이 일했다. 하지만 그것도 한 달을 채우지 못했다. 절망적인 순간 동대문 시장의 한 원단 가게에서 기회가 찾아왔다. 오랜 시간 일할 사람을 찾는다는 모집 공고를 보고 들어간 곳이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셔터를 내렸다. 쉬는 날도 없었다. 하지만 은주는 이를 악물었다. 원단을 정리하고 손님을 응대하고 밤늦게까지 장부를 정리하는 일이 힘들었지만 그녀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가게 구석구석을 청소하면서도 은주는 귀를 기울였다. 손님들이 원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가격을 흥정하는 것, 시장 동향을 논하는 것까지 모든 것을 놓치지 않고 들었다. 밤에는 몰래 원단 견본을 만지며 천의 종류를 익혔다. 실크의 부드러움, 모직물의 거친 감촉, 린넨의 독특한 질감까지 손끝으로 모든 것을 기억했다. 월급날이면 제일 먼저 어머니께 송금을 했다. 봉투에 담긴 월급의 절반을 우체국으로 보내면서 은주는 항상 편지를 함께 넣었다. 어머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거짓말이었다. 사실 은주는 매일 밤 울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고 발바닥은 불이 났다. 하지만 그녀는 절대 그 고통을 편지에 담지 않았다. 밤이면 옥탑방 창문 너머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보였다. 그 불빛들을 보며 은주는 다짐했다. 언젠가는 자신도 저 불빛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리라고. 어머니께 자랑스러운 딸이 되리라고. 그리고 매일 밤 잠들기 전 어머니의 거친 손바닥을 떠올렸다. 그 손의 온기가 은주를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힘이 되었다. 동대문 시장의 겨울은 유독 추웠다. 은주는 매일 아침 얼어붙은 셔터를 올리며 하루를 시작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손은 점점 거칠어져 갔다. 무거운 원단을 나르고 찬물에 손을 담그고 쉴 새 없이 일하다 보니 손끝이 갈라지고 터졌다. 하지만 은주는 자신의 손이 거칠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것은 오히려 자부심이었다. 어머니의 손처럼 되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열심히 살고 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이다. 매달 보내는 편지에는 결코 힘들다는 말을 쓰지 않았다. 대신 은주는 자신이 배운 것들을 적었다. 어떤 원단이 잘 팔리는지, 손님들의 반응은 어떤지, 시장의 분위기는 어떤지. 비록 어머니는 글을 읽을 수 없었지만 은주는 알고 있었다. 누군가가 편지를 읽어줄 때마다 어머니의 얼굴에 번지는 미소를.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봉투 속에는 늘 월급의 절반을 넣었다. 나머지 절반으로 은주는 최대한 아끼며 살았다. 옥탑방에 월세를 내고 나면 몇 푼 안 남았지만 그마저도 저축했다. 깨진 장판 사이로 찬바람이 들어오는 방에서 은주는 미래를 그렸다. 언젠가는 어머니를 모시고 올 집을 마련하는 것. 그것이 그녀의 꿈이었다. 하루는 원단을 정리하다 손가락을 다쳤다. 피가 흘렀지만 은주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그때 문득 어머니의 손이 떠올랐다. 겨울이면 트고 갈라져 피가 나도 장갑 없이 일하던 손. 밭일을 하다 못에 긁혀도 아픈 내색 한 번 안 턴 손. 은주는 자신의 상처를 바라보며 울었다.
어머니의 한평생이 고스란히 담긴 그 손의 의미를 이제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시장에서 일하는 동안 은주는 조금씩 달라져 갔다. 처음에는 단순히 원단을 나르고 정리하는 일만 했지만 이제는 손님의 말 한마디만 들어도 어떤 원단을 찾는지 알 수 있었다. 거래처와의 관계도 넓어졌다. 도매상들은 은주의 성실함을 알아보고 신용을 주기 시작했다. 가게 주인은 은주를 더욱 신뢰했고 중요한 일들을 맡기기 시작했다. 밤이면 은주는 장부를 들여다보며 공부했다. 원단의 종류, 가격, 시장 동향까지 모든 것을 머릿속에 새겼다. 손님들과 대화할 때마다 새로운 정보를 얻었고 그것을 꼼꼼히 기록했다. 가끔은 피곤에 지쳐 장부 위에서 잠이 들기도 했다. 그럴 때면 어머니가 자장가를 불러주시던 때가 생각났다. 계절이 바뀌고 시장의 풍경도 변했다. 봄이면 얇은 원단들이 나왔고 여름이면 시원한 소재들이 쌓였다. 가을이 되면 두꺼운 옷감들이 들어왔고 겨울이면 모직물이 산을 이뤘다. 은주는 그 모든 변화를 놓치지 않고 지켜보았다. 시장은 그녀의 학교였고 삶의 터전이었다. 어느 날 저녁 단골 손님이던 의류업체 사장이 은주에게 말을 걸었다. 은주 씨, 혼자 가게를 해보는 건 어때요? 그 말은 은주의 가슴을 크게 울렸다. 그동안 꿈꾸지도 못했던 일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은주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어머니의 손처럼 단단해진 그 손에는 이제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담겨 있었다. 의류업체 사장의 제안은 은주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다. 그는 은주의 성실함을 눈여겨보았고 자신이 거래하는 도매상들을 소개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은주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두려움도 있었고 설렘도 있었다. 하지만 가장 크게 자리 잡은 것은 기회라는 단어였다. 은주는 며칠 밤을 새워가며 계획을 세웠다. 그동안 모아둔 저축액을 확인하고 시장 상인들에게 발품을 팔아가게 물색에 나섰다. 동대문 시장의 구석구석을 다니며 적당한 위치를 찾았다. 처음에는 좁은 골목 안쪽의 작은 가게였다. 보증금도 빠듯했고 월세도 겨우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은주에게는 그곳이 황금성처럼 빛나 보였다. 가게 계약을 하는 날,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다. 계약서에 찍힌 그 도장 자국이 마치 어머니의 손자국처럼 선명하게 보였다. 그날 저녁 은주는 처음으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다. 시골 이장님 댁 전화로 어머니를 불러다 달라고 부탁했다. 잠시 후 들려온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첫날 가게 문을 열 때 은주의 가슴은 터질 듯이 뛰었다. 처음에는 물건도 얼마 없었다. 도매상들이 소개해준 기본적인 원단들로 겨우 절반의 공간을 채웠다. 하지만 은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낮에는 장사를 하고 밤에는 시장을 돌며 새로운 원단을 공부했다. 매일 밤 장부를 정리하며 다음 날의 계획을 세웠다. 놀라운 일은 첫 달부터 일어났다. 은주의 가게는 흑자를 기록했다. 비록 적은 금액이었지만 그것은 희망이었다. 그동안 쌓아온 신용과 인맥이 빛을 발했다. 도매상들은 은주에게 외상을 허락했고 단골 고객들은 꾸준히 그녀의 가게를 찾았다. 거래처는 점점 늘어났고 취급하는 원단의 종류도 다양해졌다. 은주는 자신만의 경영 방식을 만들어갔다. 모든 거래는 정직하게, 모든 약속은 반드시 지켰다. 손님의 말을 경청하고 그들의 필요를 정확히 파악했다. 시장에서 평판이 나기 시작했다. 박은주 가게는 믿을 수 있다는 소문이 퍼졌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나자 가게는 안정을 찾았고 1년이 되자 이익은 배가 되었다. 성공의 맛을 본 은주는 더욱 열심히 일했다. 새벽에 일어나 시장이 열리기도 전에 가게 문을 열었다.
밤늦게까지 불을 밝히고 장부를 정리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다. 이제는 어머니께 더 많은 돈을 붙일 수 있었고 편지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어머니, 저 이제 제 가게가 있어요. 곧 어머니도 모시러 갈게요. 2년이 지나자 은주는 더 큰 도전을 결심했다. 큰 길가에 새 가게를 계약했다. 처음에 3배 크기였다. 이제는 직원도 고용했다. 그리고 그해 겨울, 은주는 드디어 어머니를 서울로 모시기로 했다. 좁지만 깨끗한 아파트를 계약했다. 방 2개짜리였다. 창문으로 햇볕이 잘 들어오는 곳이었다. 1990년 겨울, 은주는 다시 순천으로 향했다. 10년 전 그녀가 떠났던 그 버스 정류장에 이번에는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도착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돌담길 너머로 보이는 낡은 기와집, 그리고 그 앞에서 딸을 기다리고 있을 어머니를 생각하니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대문 앞에 차를 세우자 어머니가 뛰어나왔다.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어머니의 모습은 그대로였다. 다만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었고 허리는 더 굽어 있었다. 은주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어머니께 달려갔다. 서로를 껴안은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어머니의 품에서는 여전히 된장국 냄새가 났다. 집 안으로 들어서니 10년 전 그대로의 풍경이 펼쳐졌다. 낡은 장롱, 구석에 놓인 재봉틀, 벽에 걸린 빛바랜 달력까지. 부엌에는 여전히 장작불이 피워져 있었고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다. 은주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었다. 저녁을 먹으며 은주는 어머니께 서울 이야기를 했다. 아파트를 계약했다는 것, 가게가 잘 되고 있다는 것, 이제는 직원도 있다는 것. 어머니는 말없이 듣기만 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자부심과 기쁨이 가득했다. 밥을 먹은 후 어머니는 조용히 장롱을 열었다. 그리고 그동안 은주가 보낸 편지들을 꺼내 보여주었다. 하나하나 비닐로 싸서 고이 접어둔 편지들.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어머니였지만 그 편지들은 어머니의 보물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은주는 어머니의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오래된 옷가지들, 항상 쓰던 그릇들, 그리고 장독대에 된장과 고추장까지. 어머니는 자꾸 작은 짐만 챙기려 했다. 서울 가서 방해될까봐 걱정하는 눈치였다. 하지만 은주는 모든 것을 챙겼다. 어머니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긴 물건들이었다.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어머니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평생을 살아온 고향을 떠나는 것이 쉽지 않은 듯했다. 은주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에는 여전히 지난날의 거친 흔적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손은 더 이상 고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됐다. 아파트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방을 둘러보았다. 깨끗한 장판, 따뜻한 보일러, 반짝이는 싱크대. 어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은주는 어머니를 안아들였다. 이제 편하게 사세요, 어머니. 그 말에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이 늙은이가 뭘. 하지만 은주는 단호했다. 어머니가 절 키우느라 고생하신 만큼 이제는 제가 효도할 차례예요. 하지만 도시 생활이 어머니에게 쉽지만은 않았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김치를 담그고 반찬을 만들었다. 은주가 말려도 소용없었다. 평생을 일하며 살아온 어머니에게 편히 쉬는 것은 오히려 고통이었다. 은주는 그것을 이해했다. 어머니의 부지런한 손길은 그분의 삶이었고 존재 이유였다. 2023년 현재 동대문 패션타운의 한 건물 앞에는 어머니의 손 장학재단이라는 간판이 빛나고 있다. 이 재단의 설립자인 박은주는 이제 동대문 패션타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진정한 자부심은 사업적 성공이 아닌 어머니의 이름을 딴 이 장학재단이다. 재단이 설립된 계기는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겨울, 어머니는 오랜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 임종을 앞두고 어머니는 은주의 손을 꼭 잡았다. 마지막까지도 그 손은 거칠었다. 평생을 딸을 위해 일한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손이었다. 어머니는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은주에게 한마디를 남겼다. 너처럼 꿈을 가진 아이들을 도와주렴.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긴 은주는 어머니의 일주기가 되던 날 장학재단을 설립했다. 처음에는 1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가난하지만 꿈이 있는 학생들, 특히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을 선발했다. 해가 거듭될수록 장학생의 수는 늘어났고 지금은 매년 100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 있다. 재단의 특별한 점은 단순히 장학금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은주는 매달 한 번씩 장학생들과 만남을 가진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조언을 해주고 때로는 어머니처럼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넨다. 장학생들은 나중에 성공하면 다른 어려운 학생들을 돕겠다고 약속한다. 이렇게 해서 사랑의 손길은 끊임없이 이어진다. 재단 사무실 벽에는 커다란 사진 한 장이 걸려 있다. 거친 손으로 무언가를 만지작거리고 계시는 어머니의 모습이다. 그 아래에는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새겨져 있다. 매일 아침, 은주는 그 사진 앞에서 하루를 시작한다. 어머니의 손처럼 거칠어진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오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 것을 다짐한다. 지난해에는 첫 장학생 출신이 의사가 되어 돌아왔다. 그는 시골에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학생이었다. 이제는 어머니와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했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의료 봉사도 시작했다. 올해는 또 다른 장학생이 교사가 되어 산간 지역의 작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이들의 이야기는 은주에게 큰 위로가 된다. 동대문 시장의 밤은 여전히 불야성이다. 은주는 가끔 늦은 밤 시장을 걸으며 지난 날을 떠올린다. 청량리역에서 노숙하던 날들, 원단을 나르며 손이 트던 시절, 어머니의 된장찌개 냄새,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어머니, 저 이제 어머니 손만큼 일했을까요? 매일 밤 은주는 하늘을 보며 이렇게 묻는다. 대답은 들리지 않지만 그녀는 알고 있다.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고 이제는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그렇게 어머니의 손길은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 따뜻하게 이어지고 있다. 감동 63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감동을 줍니다. 늘 감동이 가득한 나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63빌딩만큼 감동이 높은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